패션 브랜드와 시계 회사의 협업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꽤 솔깃한 면이 있습니다. 시계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 하나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려고 하면은 광고를 열심히 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유통망도 구축해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듭니다. 만약에 유명 백화점마다 진출해 있는 잘 알려진 패션 브랜드의 이름을 처음부터 빌릴 수 있게 된다면은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겠죠? 한편으로 패션 브랜드 입장에서도 시계 회사에다 이름만 빌려주면 수익의 일부를 이름값으로 가져가면서 앉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별로 손해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패션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받아서 시계 회사가 대신 시계를 만들어주는 방식의 협업이 상당히 활발했습니다. 지오르지오 아르마니나 입생 로랑, 아디다스, LSL, 리즈 클레이본, 타미 hilfiger, 코치 같은 한국에서 인지도 높은 수많은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스위스나 미국, 홍콩에 흩어져 있는 시계 회사들과 각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패션 시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게 당시의 시계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70년대 말에 쿼츠 혁명 이후에 시간이 잘 맞는 시계라는 건 이제 기본이 되어버렸고 90년대가 되면은 그날그날의 옷차림에 맞춰서 차는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시계라는 게 곽광을 받게 됩니다. 유명 브랜드의 인지도를 등에 업은 백화점 패션 시계들은 이전 시대의 쿼츠 혁명만큼이나 시계 산업의 틀을 뒤흔들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파슬 그룹처럼 아예 패션 브랜드들의 라이선스 시계들을 전문적으로 만들면서 크게 성장한 대기업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협업은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하게 됩니다. 백화점에서 패션 브랜드의 이름이 박혀있는 시계를 사는 소비자들은 시계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따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옷이랑 같이 파는 패션 아이템이라는 개념으로 시계를 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소비 패턴은 패션 브랜드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됩니다. 우리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은 겉모양이 그럴듯하면 시계의 품질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시계를 살 것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거죠. 이미 게스가 80년대에 홍콩에서 저렴하게 가져온 시계들로 떼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패션 브랜드들도 그럴듯한 시계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브랜드의 이미지에 걸맞는 품질의 시계를 내놓으려고 했다면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원가가 몇천 원밖에 하지 않는 중국산 중에서도 저질 제품들에다가 자기 상표만 붙인 제품들을 주력으로 삼게 됩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패션 시계라는 말에다가 약간 경멸과 폄하의 의미를 담는 이유가 바로 유명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백화점 매대에 나가는 이런 저질 시계들 때문이겠죠. 하지만 패션 시계라고 해서 모두 쓰레기인 건 아니고 자기 시계들의 품질을 올려보려고 하는 패션 브랜드들도 여전히 많기는 합니다. 특히 루이비통이나 샤넬, 구찌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더 이상 남한테 라이선스를 줘서 위탁 생산을 하기보다 직접 스위스의 생산 시설이나 시계 회사를 인수를 해서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좋은 시계들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명품 브랜드니까 당연히 값비싼 물건이 나오겠죠. 이런 거 말고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시계를 만들어 오던 회사가 오늘 다룰 켈빈 클라인이었습니다. 켈빈 클라인은 1998년부터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에다가 라이선스를 주고 시계를 만들게 했는데 아마 계약 당시에는 양측 다 시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켈빈 클라인은 시계를 오래 만들어 온 스와치 그룹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 스와치 그룹 입장에서는 90년대 말에 워낙에 패션 브랜드 시계가 잘 나가던 시기였는데 그 시점에서 제일 핫한 패션 브랜드랑 계약을 성공했으니까 좋았었겠죠. 항상 보면은 켈빈 클라인의 시계 라인업은 스와치 그룹의 엔트리 레벨 브랜드라고 불리는 해밀턴과 티소에 준하는 퀄리티의 제품을 꾸준히 내놓았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과거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와치 그룹과 켈빈 클라인이 작년 말에 22년 동안 이어져온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끝으로 이제 중저가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 제대로 된 시계 회사랑 협업하는 곳은 다 씨가 말라버린 것 같아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시계 팬들한테는, 특히 가격 대비 스펙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켈빈 클라인과 스와치 그룹의 협업 종료 소식이 단기적으로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가 종료되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상 회사 하나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창고에 묵혀놨던 재고들을 대형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판매자들한테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오늘 리뷰할 시계도 아마 그렇게 나온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이 가격 대비 스펙을 생각하면 엄청난 바겐 세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에타 2824-2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시계 유리로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간 드레스 시계인데 가격이 겨우 10만원대입니다. 특히 애쉬푸드 측에서 저희 채널에 제공한 쿠폰을 적용하시면은 가격이 115불까지 떨어지는데, 이러면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 되는 200불을 넘지 않으니까 그냥 추가 비용 없이 14만원 플러스 배송비 정도가 예상되는 총 지불 비용이 되는 겁니다. 거의 오리엔트의 밤비노 수준의 가격으로 스위스 메이드 오토매틱 시계를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조합은 저도 시계 리뷰를 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할 게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애쉬푸드는 공식 딜러나 공식 디스트리뷰터가 아니라 시계회사로부터 재고를 대량으로 매입해와서 할인 가격에 파는 그레이마켓의 제3자 판매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시계 아울렛입니다. 아무래도 공식 판매자들에 비해서 사후 관리나 교환 및 환불 프로세스 같은 게 그리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가격이 싸면은 사후 관리 같은 게 좀 잘 안 되고 불편해도 용서할 수 있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구매 링크는 항상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모델은 켈빈 클라인의 인피니트 2라는 시계입니다. 검은색이랑 은색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리뷰할 모델은 은색 모델입니다. 케이스의 지름을 보시면은 드레스 시계 치고는 다소 큰 42mm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좀 큰 시계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드레스 시계를 일상생활에서도 차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계를 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8.9mm가 나오네요. 생활 방수를 살짝 상회하는 50m의 방수 성능에 두께는 9.7mm로 적당히 얇습니다. 무게는 가죽줄을 포함해서 86.4g이 나오네요. 러그의 폭은 줄질에 친화적인 22mm이고 기본으로 달려있는 가죽줄은 22mm에서 20mm로 너비가 좁아지는 형태로 제작이 됐습니다. 15.2cm 손목둘레에 노생활님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이 시계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약점이 사이즈 같아요. 남자의 드레스 시계라고 쳐도 좀 크기는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작았으면은 손목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구나 찰만한 제법 무난한 디자인의 시계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 추천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 시계니까 다이버 시계에 비하면 무겁거나 두꺼운 건 아니어서 착용감이 나쁜 건 아닌데 손목이 많이 가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8cm 손목둘레에 제 손목에 올려본 모습입니다. 통상적인 드레스 시계의 사이즈보다는 크지만은 제 손목에서까지 많이 크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40mm 정도의 드레스 시계가 작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좋은 사이즈로 보이기도 하겠네요. 정석에 맞는 드레스 시계는 평소에 차는 시계보다 조금 작은 게 맞기는 한데 손목이 굵은 분들까지 배려해서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드레스 시계 치고는 좀 케이스가 독특하게 생겼는데요. 여러 층과 단으로 나누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케이스입니다. 우선 스텝업이 되어 있는 베젤은 폴리시가 되어 있고요. 좀 굵은 듯한 러그는 2단으로 만들어졌는데 윗부분에는 직선 방향의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요. 아랫부분은 또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그의 아랫부분과 이어지는 케이스의 측면 부분에도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는 좀 얌전하게 생긴 드레스 시계 케이스를 선호하긴 하는데 뭔가 켈빈 클라인의 디자이너는 스포츠카 같은 묵직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디자인을 뽑아보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 드레스 시계로 뿐만 아니라 일상용 시계로도 어색함이 없게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드레스 시계치고는 그렇게 작지만은 않은 5.4mm 지름의 용두가 크라운 가드 없이 3시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요. 측면에는 그립감을 위해서 코인 엣지를 새겨놨고 폴리시된 정면에는 양각으로 CK라고 브랜드의 이니셜을 새겨놨습니다. 시계 유리는 평면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무반사 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따로 무반사 처리를 하지는 않았나봐요. 그래도 유리가 평면인데다가 다이얼이 과도하게 번쩍이지 않고 단정해서 그런지 막 유리에 빛이 어른거리는 느낌 같은 거는 별로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다이얼도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밋밋하지 않고 꽤 입체감이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이얼의 색상은 완전한 은색이라기보다는 흰색과 은색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펄 화이트 같기도 한데 또 그것보다는 좀 더 은색에 가깝습니다. 솟아오른 가장자리는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다이얼의 색상보다 살짝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과 초의 단위를 나타내는 검은색의 눈금들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단위마다 숫자를 썼고요. 거기서 조금 더 안쪽을 보시면은 높이가 낮아지면서 좀 더 세분화된 눈금들과 함께 폴리시된 스틱 형태의 시간 인덱스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6시, 9시, 12시의 인덱스가 다른 곳보다 길이가 더 긴 게 특징적이네요. 인덱스의 모양과 비슷한 느낌의 폴리시된 직사각형의 시분침을 매칭을 시켰고요. 길고 가는 초침이 우아한 스위핑을 보여주면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분침의 끝에는 야광도료도 살짝 적용을 해 두었습니다. 테두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날짜창은 3시 방향에 위치해 있고 켈빈 클라인의 사명과 오토매틱이라는 문구 정도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이 밋밋하지 않고 약간의 입체감과 변주가 있는 게 재밌기는 합니다. 챕터링의 디테일이 이 시계의 특징인데 흔하게 보던 디자인은 아니라서 호불호를 다소 탈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이얼 자체의 마감은 매우 양호하고 프린트의 해상도도 아주 쨍하고 가독성이 매우 좋기는 합니다. 드레스 시계에 가까운 시계이기 때문에 야광은 시분침에 약간 남아있다는 것 정도에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료가 뭐 아주 두텁게 발렸거나 깨끗하게 발렸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있다는 것 정도에 만족하시면 좋을 정도예요. 시계를 뒤집어 보시면은 폴리시된 스냅오프 시계 케이스백이 달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시계의 주요 스펙이 새겨져 있고요.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창이 있어서 무브먼트의 내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안으로 보이는 무브먼트는 유명한 에타 2824-2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엘라브레 등급입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무브먼트이고 사실 개인이 단품으로 무브먼트만 구매를 하려고 해도 20만원 정도는 드는데 지금 이 시계는 무브먼트 값보다 싸게 나왔습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에 시간당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특징으로 가진 고진동 무브먼트이고요. 공식 스펙상으로는 평균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8초고 최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입니다. 보통은 이 평균 오차에 근접하는 오차가 나오는데 뽑기 운이 나쁜 경우는 살짝 벗어나기도 한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수동 감기와 해킹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용두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수동 감기를 할 수 있고 용두가 약간 케이스에 묻혀있는 함모령이라서 수동 감기를 할 때 썩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쯤 뽑은 상태에서 위로 돌리면 날짜를 조정할 수 있고요. 클릭감이 상당히 선명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뽑은 상태에서는 초침이 멈추고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드레스 시계는 용두를 작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라치류의 용두가 가진 쾌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할 일을 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준수한 용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계줄은 가짜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간 소가죽을 사용했습니다. 티소나 해밀턴의 드레스 시계에 들어가는 시계줄보다 오히려 퀄리티가 나은 것 같아서 놀랐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시계줄들이 좀 부드러워지려면 길들이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과도하게 빳빳하지 않고 두께감도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바느질이 흐트러진다거나 갈라지려는 조짐도 보이지 않고요. 푸시 버튼이 달려있는 버터플라이 클래스프는 아주 고급스러운 생김새는 아니지만은 푸시 버튼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고 지나치게 무겁다던가 걸리적거리는 부분 같은 게 없습니다. 하나 시계줄에서 트집을 잡자면은 키퍼가 2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는 거 정도가 문제겠네요.
총평입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매력은 뛰어난 가격 대비 스펙, 그리고 스와치 그룹 시계 특유의 안정적인 만듦새, 그리고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예산이 많이 제약되어 있는데 스위스의 고진동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경험해보고 싶은 학생들이나 가장들한테 희망이 될 만한 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리엔트의 밤비노나 스와치 시계의 가격 정도로 진짜 에타가 들어간 시계를 장만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크기가 좀 큰 게 5개 T이긴 하네요. 자, 오늘 켈빈 클라인의 인피니트 2라는 시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